정경두 국방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근에 이제 종료 더 이상 연장 안 하기로 결정이 났죠 우리가. 그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지소미아 종료 북한, 중국, 러시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 발언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발언이 지금. 어제 국회 예결위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했는데 정국방 정부의 반대 발언 이렇게 좀 해석이 돼서 이게 좀 파장이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정부 내 엇박자가 있었다는 걸 노출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정경두 역시 지소미아 효용가치 없어 북중러 종료 기포할 것이다. 이게 저 뒷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역시 그러자 이낙연 총리 정 장관 답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안보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 관계자 참석했는데 지소미아 놓고 충돌했습니다. 우리 일본 측에서는요 종료 결정 실망했다 그러자 우리 측에서는요 일본이 안보 이유로 규제 먼저 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고 이 자리에 미국 관계자도 있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 어제 국회 상황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했죠. 네, 파기가 아니고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제일 기뻐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세요?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했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느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장관이 뭔가 답변했는데 총리가 바로 이거 부적절하다고. 뭐랄까요? 뭐 바로 총리니까 장관보다 지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뭐 바로 잡은 걸까요? 아무튼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어제 국회에서 저 총리와 국방장관이 서로 약간 다른 모습이 앞서서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 과정에서 뭔가 엇박자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걸 시사한다. 이렇게도 오늘 언론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알려진 바로는 예. NSC 이제 회의 후에 전격적으로 이제 종료 선언을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전에까지는 종료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갱신을 할 거다. 다들 예. 그렇게 예측을 하다가 예. 굉장히 의외의 결정이 나왔었고 예. 거기에서 국방부에서는 계속 그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안보실장의 경우에도 신중한 모드였는데 예. 지금 그 NSC에서 하여간 결과는 종료 폐기로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가 통상파들이 이겼다 뭐 이런 이제 언론의 예. 그 후일담 그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어제 그 정경두 장관과 그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서 그때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예. 정경두 장관의 저 얘기는 뭐 정경두 장관이 이전에 뭐 6.25에 예.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말 못할 정도로 예. 좀 국방부 장관이 맞냐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였는데 어제 그 답변은 상당히 직설적이었어요. 그 얘기는 그때 NSC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굉장히 대립적이었던 거 아니냐, 서로 의견들이. 예. 그리고 그 답변은 국방부의 기본적인 시각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소미아 종료 폐기가 예. 상당히 한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었다라는 게 또 그 정경두 장관 답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김문학 교수님. 사실 저 발언이 어제 예결입니다. 예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데 아마 예상을 못한 질문을 받고 그냥 즉각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고 예. 질문을 받으니까 예. 많이 익숙했던 그런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삼각동맹, 북중러, 남강 삼각동맹, 한미일 뭐 이게 이제 사실 냉전 시대의 그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그런 구도 속에 굉장히 익숙하다가 질문이 갑자기 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정부 전체가 결정한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정부의 입장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 지금은 이런 냉전적 구조가 아니고 굉장히 자국 중심으로 돌아가 있고 한일 관계가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도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북중러 기뻐할 것 뭐 이러면서 효용 가치는 또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뻐한다. 그건 또 모순이 안 맞네요. 모순인 효용 가치가 거죠. 없는데 뭐 가치 없는 걸 벌었다고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정 장관이 조금 신중하지 못한 얘기를 한 것이고 특히나 안보에 관련 돼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그 대신 원칙 있게 좀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방장관의 그 얘기를 딱 듣고 옆에 총리가 들었을 때 속으로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드네요. 국방부 장관 하시는 분들이 예. 정무적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송영무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때문에 좀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분들이 다 군 출신들이니까 그런데 약간 좀 덜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장관은 이미 정치인이거든요. 단순한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 충분히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나라 밖 소식 이번엔 영국 그중에서도 영국 의회 관련 내용인데요. 뭐 막장 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염지닭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인데 뭐 개의 분비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 염지닭이 보니까요. 이게 유럽 쪽에서 아마 식용으로 많이 쓰는 닭인가 봅니다. 소금에 절인 닭.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상당히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왠지 느낌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기분 이게 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닭, 개, 뭐 독재 이런 표현이 모든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서 들렸다. 막장 정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영국 의회 이렇게 여야가 테이블 놓고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국면으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분이 지금 영국 총리, 존슨 영국 총리인데 뭔가 손가락질하면서 엄청 쏟아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자, BBC 의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는 토론회에서 영국 총리와 의원들이 삿대질 막말을 쏟아냈다. 종말 정치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답니다. 좀 더 소개해드리죠. 도대체 무슨 말들이 오간 건지. 여기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법안 처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 법안은 브렉시트 관련 법안입니다. 지금 이게 혼란상으로 가고 있고 다 부결되고 한마디로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처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머리를 미친 듯 흔들고 삿대질을 하며 제1야당 대표에게 염지된 닭이 왜 이 의석에 앉아 있느냐. 상대 정당 이 당대표에게 닭이라 그러면서 너 왜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비속어를 썼고요. 그리고 뭐 같은 경제 정책이나 내놓는 주제에 이런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다 야당 의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유와 함께 당신 독재자야? 민주주의자야? 작년에 인종차별 발언했던 것부터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었답니다. 이 모습. 임효 의원님, 뭡니까 이 모습은? 지금 노딜 브렉시트 그러면 사실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 딱 와닿는 얘기 하나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들 중에 외국 선수가 한 28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들이 다 그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개별적으로 다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오가는데 제동이 걸린다. 그러네. 취업 비자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에 지금은 이제 국경이 없어지고 서로 자유롭게 오가면서 무역도 하는데 그게 또 장벽이 쳐진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이런 것들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쉽게 와닿는 거예요. 영국 의회 중에 보수당의 일부 세력, 물론 보수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부 세력들이 지금 영국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을 망친다는 얘기는 노딜 브렉시트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가져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인데 이제 뒤늦게 사실은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영국 경제, 영국 전체가 어떤 악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런 논쟁 속에서 나온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알다시피 보리스 존슨이라는 지금 총리는
거의 지금 막가파라고 지금 엄청난 괴짜로 통합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영국이 앞으로 이 세계 경제를 얼마나 더 흔들까? 예. 그게 좀 참 걱정입니다. 의회의 선진국. 근데 뭐 보니까요, 우리 국회보다 더하군요. 뭐 최소한 우리 국회 뭐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서로. 아무튼 이런 모습이 오늘 많은 언론에 포착이 돼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병원과 관련된 얘기가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같은 도수 치료받는데 충청에선 30분에 1,000원, 서울에선 30만 원. 물론 시간은 1시간 30분. 그러면은 뭐 30분 다니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0원 대 10만 원. 이거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병원의 치료비를 좀 알아본 거예요. 정부가요. 그래서 고무줄,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답니다. 건강보험이 비급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병원, 그러니까 환자가 오롯이 다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병원 의원이 임의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거예요. 갑상샘 초음파는 20배, 금리는 3배 차이가 납니다. 문케어 확대 뒤에 남은 비급여 막 인상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전국 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알아봤어요. 비급여 진료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제목에 나온 도수치료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이 아랫부분이다.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 한 개당 최저는 48만 원, 최고는 300만 원. 너무 나는데요, 차이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1인실 상급 병료실은 15,000원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네요. 그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분석이 돼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그냥 비급여니까 병원이 알아서 정하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이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병원 그 치료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통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비급여 쪽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일부 병원에서. 그 설명입니다. 김광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럼요. 그렇죠. 이 비급여 부분은 결국에는 병원들이 이제 가격을 정하는 건데 네.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지방 의원들, 병원들에게 환자들이 안 몰리는 거고요. 조그만 환자 뭐 병도 거의 다 수도권으로 서울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가격을 상승시킨 거고 이제 환자가 적다 보니까 지방에는 급여가 이런 가격이 낮은 거고.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시장성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뭐 문재인 케어가 이 확장되면서 나머지 비급여가 또 그것을 올렸다 뭐 그런 부분도 크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여기 해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소개가 됐는데 이것도 마저 알려드리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네 의원의 경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동네 의원 홈페이지 갖고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큰 병원들은 그렇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제대로 공개가 안 되는 곳이 많다. 동네 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거 필요해 보이네요.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병원들 동네 의원 갔다 오시면 아마 목감기로 열이 한 2, 3일 안 내려가면은 뭐 마늘 주사니 뭐 뭔 주사니 이런 거 막 맞으시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그런 게 많이 붙여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 많이 사시는 지역은 또 더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걸 홈페이지에만 이제 공개하도록 의료법에는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개선을 하면 뭐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그래, 좀 일괄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면 본인이 진료받은 게 또 드러나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뭐 당국에 좀 꼼꼼한 정책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웬만해야지 이건 너무 차이가 나네요. 좀 이게 뭐 어디 따라 다르니 이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아무리 치료비라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좀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유값 25만 원 밀린 고지서 남긴 채 일가 4명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우유값 고지서가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5만 원 정도, 한 8달 정도 밀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웠던 거죠. 여기 보시면 40대 가장이 남긴 유서 형식 메모엔 경제적으로 힘들다. 사채까지 썼다. 사채. 자택 현관 앞에 빚 독촉 고지서. 어린 자녀와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인근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듯하다. 일가족 숨진 채 발견. 주민들 인사성 밝고 명랑한 가족이었으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 부검 모든 가능성 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요. 글쎄요, 너무 많이 있는데 예. 저런 것들은 사회 안전망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라는 게 이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예. 우리 사회가 개혁하고자 하는 게 이 완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양극화를. 예. 우리 사회가 지금 뭐 1인당 개인 GNP가 31,000달러 정도 됐는데 그렇다 한들 저분들에 대한 그 혜택은 못 미치는 거거든요. 예. 저게 정의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정의롭지 않으니까 저렇게 불평등이 생기는 거라서 국가가 저런 거는 정말 촘촘하게 다시 한번 뭐 지금 복지 정책도 잘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보다 더 정책적으로 좀 촘촘히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무리 그 경제력이 좋아진다 한들 사회적인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얘기 나온 법무부, 다시 좀 그 얘기 돌아와서 법무부라는 게 뭡니까? 예. 미니스트리 오브 자스티스인데 예. 정의를 챙기는 데가 법무부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정의와 공정의 문제 바로 저런 데서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게 좀 아쉬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도 있고요. 예. 금융 측면에서는 예. 과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기구가 예. 있었고 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예. 역할은 같습니다. 이를테면 파산 신청, 그다음에 회생 이런 절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개인이 아니고 가족의 문제였기 예. 때문에 이제 가장이 이런 지경까지 몰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데서 개인의 회생 같은 거 이런 거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의무 휴업입니다. 추석 준비를 위해 대형마트를 이용하실 거라면 영업일 꼭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월 2회 의무 휴업일이 연휴와 맞물리게 됐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올해 전국 주요 대형마트 70% 이상이 연휴 직전 일요일인 8일 혹은 추석 전날인 12일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태그는 플라스틱 시대입니다. 청동기, 철기 시대 다음은 플라스틱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해안 퇴적층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발명 직후부터 퇴적층에 쌓이기 시작해 1940년대 이후론 지층 속 미세 플라스틱 양이 15년마다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줄인다고 줄여도 아직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품이 많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마지막 이슈태그는 분노한 박항서입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일부 태국 취재진 때문이었는데요. 큰 소리로 잡담을 나눠 박 감독의 목소리가 묻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박 감독은 이례적으로 회견 도중 항의를 표했고 그제야 상황이 정리됐는데요. 이후 열린 경기에서 베트남과 태국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만 매너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플라스틱기. 100년 뒤에는 교과서에 실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